이재명이 한국 돌아오자마자 사고 쳤습니다. 전 국민에게 15에서 50만 원을 준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라는 이게 일종의 기본 소득 아니겠어요? 기본 소득이죠. 뭐 이거 예. 기초 아마 지역 화폐로 나눠준다는 것 같은데요. 예, 이름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왜 재난지원금이라고 좀 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재난도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된 걸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된 재난을 위로하기 위한 돈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금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지금 이걸 재난으로 여기니까 이게 첫 번째 사실 추경안 맞아요. 규모가 30조 5천억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10조 4천억으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 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와. 당장은 받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내 계좌에 뭐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어려운 분들 50만 원. 근데 이거 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자녀들 돈으로, 애들 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 하는데 김밥 천국에서 예. 이거 이제 그냥 김밥 5,000원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뭐 김밥에 뭐 이거저거 하면은 금방 6,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김밥 전에는 김밥 먹으면 보통 두 줄이 기본이었는데 네. 두 줄 못 먹어 한 줄로 배 불러야 됩니다. 반드시 배 불러야 되는. 그리고 이거 돈만 준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굳이 또 지역 화폐로 꾸역꾸역 나눠준다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똥꼬집에 이어서 빚도 대신 갚아준대요. 예. 5천만 원 이하 빚 7년 못 갚은 소상공인 113만 명, 10%도 아니고 100% 빚 탕감 받는다. 이게 지금요 20대 30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그 어떤 해당이 안 그런 되거든요. 그 윗세대가 사실 자기의 어떤 책임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까지 다 나라가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2030은요 그런 빚을 질 기회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산을 아직 일구거나 혹은 심지어 취직조차 못한 상태여서 경제적 규모, 그러니까 이 지금 대출도 경제적 규모를 갖춰야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산이 있거나 네. 아니면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면 월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돼서 빚도 못 내본 사람은 이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어떤 누릴 세대는 다 누리고 그거 수습하기만 해야 되는 세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수습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5천만 원 이하 전액 탕감 그리고 총 채무 1억 이하일 때도 전액 탕감되는 케이스가 90%까지 감면한다고 하네요. 총 채무 1억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4050 세대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2030 입장에서는 그리고 쎄 빠지게 국가에 세금 내고 이제 은퇴한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그리고 열심히 빚 갚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왜 빚 갚은 거냐? 그러니까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있잖아요. 돈을 쓸 때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거나 이자를 좀 탕감하고 지원해주거나 그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해요. 어려운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원금을 까주는 거는 이게 전 국민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갚겠어요? 그러니까요. 빚이 생기다가 야 좀만 버텨봐 좌파 정권이 어떻게든 해결해 준대.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냐고요 이거를.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건 그 다음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맞이해야 될 만한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건 훨씬 더 큰 규모로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을 못할 정도로 그 모럴 해저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도 나도 안 내도 되는 빚까지 내가지고 뭔가 한탕주의를 보통 그런 식으로 낸 빚들은 그 빚을 갚을 만한 경제적 동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언발에 오줌 누게 해서 또 얼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30조 원을 풀어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꼽아주면서 어떤 마비시키는 포퓰리즘 정책과 5천만 원, 뭐 1억 이하의 빚의 원금을 대규모 탕감해주는 빚 대신 갚아주기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질 거라고는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돈 받고 지금 빚 탕감되면 다음번 지선 직전에 그리고 총선 직전에
계속해서 국가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 푸는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의 계획은 명확하거든요.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번에 너무 뜨겁게 시원하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야 되는 시점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더 뜨겁게 퍼부을 게 바로 총선이에요. 총선은 이재명한테는 개헌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떤 관문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퍼부을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한다? 그 실제로는 민주당이랑 옥신각신하다가 선별적 지급도 못 하게 됐어요. 차등 지급 정도는 하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다 내 계좌에 혹은 지역 화폐로 뭔가 들어온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 효능감 느끼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도 15만 원씩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급 어쨌든, 빵원이었던 네. 게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었고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는 더 쓸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번에 이거 하는 30조의 빚을 낸다는 건데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경받아서 그건 다 빚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뭐 한 50조 쓸려나요? 그 다음에 총선 때는 한 100조 쓸려나?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출발했다라는 백일홍님 댓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앞으로 젊은 애들 어떡합니까? 그저 나라빚 갚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다. 박점순님. 이게 진짜 나라 생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거든요. 내 돈 받아서 와 나 20만 원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거 결국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다 나라 빚인데 나라가 가난해지면 아무리 본인이 유능해도 평생 그 나라 빚의 무게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젊은 친구보다 뭐 머리가 안 좋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나라 빚이 많으면 거기서 아무리 날고 기고 선생님 되고 막 해도 남미의 국가들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막 뭐 웃음도 팔고 막 몸도 팔고 막 그런 일들 우리가 리포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한 개인의 어떤 유능함이 정말 뭐 실리콘밸리 갈 정도의 천재가 아니면 그 나라 경제 망가진 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은 주변에 우리나라 적대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큰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싼값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아주 저점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 네. 자본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넥슨이 좀 힘들어지니까 넥슨 맞죠? 그러니까 얼른 그거를 사겠다라고 지금 텐센트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 왜 그 넥슨은 왜 지배 구조가 왜 약화됐죠? 그 김정주 회장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상 상속이 불가능하죠. 다 네. 지분이 다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지분을 뭐 소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배 구조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한테 이 장기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상속세를 더 잔인하게 아주 고율의 과세를 하고 있는 구조를 일부러 알면서 방치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예, 지금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혹한 상속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전체적인 어떤 경제 국력의 약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말하자면 나는 월급은 똑같은데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버리면 물가가 올라버리면 내가 똑같이 버는 돈으로도 심지어 오히려 월급이 올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뭐 어떤 그 양이 줄어들어. 그런 것 자체가 다른 늑대가 노리기 쉬운 약한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코로나 때 바이든이 돈을 엄청 풀고 고생한 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 외국 유튜버들 많잖아요. 뉴욕에서요 커피 한 잔에 베이글 하나 먹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이랑 뭐 팁하면 한 35,000원, 4만 원 나오더라고요. 와, 저는 한 $20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넘어버리네요. 진짜로 과장 없이 예. 제가 그 와. 여행 유튜버 보는 게 취미라서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닌지. 뉴욕에서요. 아메리카노에 베이글 하나,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4만 원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풀면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가처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당장은 50만 원의 기분 좋지만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처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그것만큼을 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지출해가지고 얻는 거, 그리고 뭐 저축은 당연히 못하고 얻는 게 오히려 전보다 적으면 그것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숫자, 돈의 숫자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사서 살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김밥이요. 한 줄에 3,000원 하던 게 한 줄에 6,000원 되면 부자들은 그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서민들한테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 정부가 그 인플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정말 걱정돼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제가 유심히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미친 정책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공급 폭탄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임대주택 위주라고 하니까 시장에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네. 수요가 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것만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 푼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생기냐? 자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돈을 예금해 놓으면 그거는 오히려 실질 가치가 더 저하되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 오르는 것 그 이상의 심지어 그게 또 사람들한테 더 뭔가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속도만큼 그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버리거든. 그래서 부동산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도 나쁜 정책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정권을 뽑으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 그리고 경제정책 폭망으로 가고 있는 거 짚어봤는데요. 인사 참사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도 또 나온 김민석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루에 네. 5개씩 터집니다. 하루에 5개씩? 네. 네. 매체들이 서로 자랑스럽게 단독을 딱 달고 땅땅땅 때리고 있는데 오늘도 무슨 갑자기 또 500만 원 고액 후원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좌관으로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내 베이커리 카페 창업 자금 그 출처가 뭐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돈으로 맨날 빚더미였고 돈 없다고 하면서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아내한테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해 준 거냐? 그리고 그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해 가지고 뭐 빤하잖아요. 세금을 지금 신고한 게 있으니까 얼마 벌었고 뭐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런 것들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료 요청해 다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빤하게 이렇게 그렇게 장사가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닌데 너 재산이 왜 안 줄었어? 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김민석이 거기에 대답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면 적어도 그냥 하나를 인수해도 권리금 해서 뭐 한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투자가 되고 보증금에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으면 재산이 훅 줄어들고 현금성 재산이 줄어들거나 혹은 대출이 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면서 아예 이건 청문회 탓이다. 청문회 문제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네요. 그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유죄받은 것도 선거법 탓인 거잖아요. 야, 대단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파기환송한 것도 대법원 탓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김민석이요. 중국에서 학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행적이 말이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죠. 본인이 아침 7시에 회의하고 아침 9시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일주일에 2-3번씩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돈 없고 빚만 있었다던 양반이 일주일에 2-3번씩 비행기 타고 중국 가면서 학위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법무부에 가서 김민석 출입국 자료 내놔라. 진짜 일주일에 2-3번씩 중국 갔는지 안 갔는지만 보면 간단한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하죠. 아직까지 그 자료 제출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출입국 기록 같은 거는 당연히 바로 떼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구석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출입국 기록 같은 건 제 생각에는 그 핸드폰 모바일 정부24 그거 가지고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거거든. 그거 왜 못하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자주 비행기를 타면요. 대부분 마일리지 때문에 한 항공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민석이 그냥 자기가 항공사에 로그인해서 그 비행 기록 그냥 딱 떼서 보여주면 끝나요. 그럼요. 그러면 이 의혹은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래서 97개의 지금 뭐 소명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딱 2개 줬어요. 달랑 2개 줬어요.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청문회 때 되면은 뭘 제출 안 했고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질문을 그 청문회 자리에서 융단 폭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할 게 뻔히 심지어 그 답변을 못하는 걸 저는 좌익들이 하는 뻔한 전술 있지 않습니까? 감정 호소하고 적반하장하고 뭐 다들 그렇게 그 정도는 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일단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해서 국민들이 그런 거 할 때 분노하게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것에 분노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랬기 때문에 조국을 우리가 꺾어내릴 수 있었거든요. 김민석도 이 청문회가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민석이 지금부터 벌써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뭘 하냐? 총리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받고 있어. 이미 지금. 총리 다 된 것처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런 식으로 경제부처, 뭐 복지, 사회, 뭐 이 부처마다 보고를 받는 행위를 아주 상식이 있다면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견제하는 게 언론 역할 아닙니까? JTBC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세요?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거 내가 직접 전화했는데 별 문제 없겠더라. 그냥 의혹에 불과하더라고 하니까 이 지령이 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김민석 지킨다. 청문회가 문제다. 이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와다다다다다 가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이 이제 김민석에 대해서 이거 문제다 하면 국민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 총리 비판 금지법 만들려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도 남겠어요. 지금 이재명에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아까 최명희님 댓글 팝팝이다. 파도 비리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요. 딱 김민석한테 맞는 수식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리가 파도처럼 몰아치기도 합니다. 정말. 뭐 다른 소식들 많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국힘 소식도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그냥 6월 30일 임기 종료 때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버티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그렇죠.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7월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하고 8월 초에 우리가 대표를 빨리 뽑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동훈이 나오냐 마느냐 설왕설래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목회인이? 저는 벌써 한동훈이 안 나오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정한 봅니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한지아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동훈 그래도 출마하라라는 얘기가 6 정도 되고 하지 말라는 쪽이 4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한지아한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지아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4 쪽입니다.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오히려 더 어떤 운명 공동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가길 바래요. 왜냐? 거기 나가서 털리는 순간 개파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끝이니까 게임 예, 끝이니까. 한지아 네. 같은 경우는 더 심정이 복잡한 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 한동훈이 이렇게 뭔가 전당대회에서 하여간 뭐 패배 아주 세게 패배를 해도 한동훈은 그 다음 행보로서 창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지아 같은 사람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태로 너무 시간이 길어. 자기가 당장 지금 뭐 총선이 그래도 한 내년쯤이고 하면은 그런 모험을 해볼 텐데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지아 같은 사람 지금 한동훈 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절반 이상이 비례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서 차라리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뭔가 개파의 어떤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만한 결정타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게 저는 한동훈 개파일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밖에서 계속 그냥 평론가 노릇하고 국힘 씹고 발목 잡아서 그런 걸로 네.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일단 많이 나오고. 이준석하고 똑같은 전략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가 보궐. 대선 패배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선 폭망하길 바라고 그렇죠. 지선이 지면 거 봐라 나 없어서 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총선 다시 한번 해먹겠다. 그래야 비례대표 국민 추천제 또 공천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제일 바라는 길일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되는 당 대표는요. 어쨌든 총선 때는 당 대표일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임기가 딱 끝납니다. 지선 결과에 대한 우리가 지선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무거운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약삭 빠른 계산일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산을 넘어서는 이자의 어떤 관심 중독증이 중증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말리고 지금 김종인도 말리고 그러던데 여러분 저는
죽을 걸 알고 나왔습니다. 죽기 네. 딱 좋을 자리다라고 모두가 했지만 저를 나왔습니다. 말렸지만 모두가 예. 저를 말렸지만 제가 이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진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서 폭망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식의 판단 착오를 할 만한 사람이기도 해서 그렇죠.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안 나올 거다라는 상식을 논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출마를 했을 때 더 우스워 보이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오늘 북한산에 올라가서 부의하고 만세하는 사진도 올리고 했다는데 이번에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에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2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김문수 47, 한동훈 한 27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의 한 더블 거예요. 스코어 나왔더라고요. 지금 42대 22였나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20대 16인 것처럼 보이게 언론들은 보도를 합니다. 그건 다 민주당 지지층 포함된 그거는 거죠. 완전히 일부러 만드는 착시예요. 이 지금 전당대회라는 거는 룰 세팅을 하기에 따라 다르더라도 일단 당원 최소 50에서 80이에요. 최소. 그리고 여론조사는 20에서 한 50.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50%였죠. 여론조사가. 뭐 그런 식으로 룰 세팅하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룰을 세팅할 때 역선택 막기 위해서 당원 비중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 우리가 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당연히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때도 역선택 방지를 넣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무슨 개혁신당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싹 다 뺍니다. 정당 지지가 없거나 국민의힘 지지자인 사람들만 넣기 때문에 이미 지금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서 한동훈이 절대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인을 한 거예요. 더블 스코어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고 친한계나 한동훈이 더 움츠러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울님 댓글이 제 마음과 똑같아요. 나와서 죽어봐야 이거 뿌리 뽑는다. 이번 전대 꼭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꼭 나와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죽긴 죽어요. 뭘로 죽냐? 전당대회로 죽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로 죽는지 아니면 나가서, 네. 아니면 이도저도 안 하고 당원 게시판 수사로. 네. 용인갑 나가도 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용인갑 같은 좋은 자리를 한동훈에게 줄 이유가 1도 없고 1도 없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하고 말하자면 싸움이 붙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싸움이 되게 추해 보일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그나마 나름 논리와 명분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자기 특화된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양양자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역할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 전에도 자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막 세미나 국힘에 와가지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근데 용인갑은요. 예. 아예 새로운 사람 줘야 돼요. 양양자가 뭘 했다고 그게 맞아 사실은. 줘요, 그게 맞아. 양양자도 자격이 없는데 그것보다 자격 없는 게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예. 양양자가 친한계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제끼고 내가 용인갑 가겠다? 그것만큼 추잡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추잡하죠. 깔끔하게 말로만 이재명이랑 싸우지 말고 이재명이 떠나간 지역구의 후계자랑이랑도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개항 가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배현진을 밀어낼 수 있으면 그 지역구 같이 서로 좀 돌려먹으면 안 되나? 또 배현진이 안 뜨니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안산 갑이 또 빌 것 같은 거예요. 예, 양문석이 또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배현진 같은 사람이 지역구로 옮기고 거기로 그렇게 진짜 싫구나 그냥 빼지도 않은 거야. 배현진 의원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하는 자꾸 얘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 무슨 용인이고 무슨 송파야. 아니 목회님 안 되겠네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꿀자리를 한동훈한테 주려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잘했다. 네. 예, 원했던 상황극입니다. 네. 개항으로 가야 됩니다. 개항으로. 예, 네. 개항 가도 지고 어디 가도 지지만 어차피 딱 죽기 좋은 자리는 개항이니까 거기에서 그 대사 한 번 더 외치세요. 예. 그리고 개항을 안 가려고 옥신각신하고 죽어도 개항을 안 가려고 하는 그 추잡한 모습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내미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분이 있는 게 아니 원희룡은 갔는데 너는 왜 못 가냐. 원희룡은 그러면 바보라서 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원희룡이 참 어려운 선거를 구도까지 한동훈이 망쳐가지고 더 어려워졌었는데. 근데 선전했거든요. 예, 40%대 찍었습니다. 맞아요. 원희룡은. 네. 예, 그만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이재명도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경비 자리라도 주라는 피닉스님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성실해야 되고 예, 그- 가발 정비하는데 시간 뺏기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배신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배신 안 해야 중요한 돼요. 자리를 네, 함부로 맡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기 맡기면은 문 열어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환신,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네,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